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 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판결이 보류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다시 도전하러 가는 듯하다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26년 1월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진 가능성을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4가지 핵심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규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둘째, 전통 금융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셋째, 주요국의 세금 정책 변화. 넷째, 실제 시장의 자금 흐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규제 환경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명확해져야 큰 손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액트에 서명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시장 규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2025년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33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72%가 증가했어요.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USDC의 거래량이 18.3조 달러, USDT의 거래량이 13.3조 달러. 테더가 시가총액은 1870억 달러로 더 크지만 실제 거래는 USDC가 더 활발합니다. 아래 어두운 파란색이 USDC, 위에 밝은 파란색이 USDT 거래량입니다. USDC 거래량이 훨씬 많죠. 테더가 당연히 거래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죠.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USDC는 주로 기관 투자자, 결제 서비스, 그리고 디파이 프로토콜 내에서 자금 이동이나 정산 목적으로 쓰입니다. USDT는 주로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죠. 코인을 사고 팔 때 매수 자금으로 쓰입니다. 즉 일반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량은 테더가 많을지 몰라도 실제 블록체인상에서 자금이 이동하고 정산되는 온체인 규모는 USDC가 압도적입니다. 여기를 보면 확실하게 보이죠. 이거는 기관들의 진짜 자금이 USDC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기관들이 USDT보다 USDC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테더사는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USDC보다 규모 있는 USDT가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테더가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도 테더 본사는 미국 밖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채를 많이 가진 건 고맙지만 너희는 우리 통제권 밖에 있잖아 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테더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반면에 서클은 미국의 기업이라 정부 가이드라인을 100% 따르고 있어요. 기관들은 수익보다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척지는 리스크를 피하려는 겁니다. 즉 기관 입장에서는 테더는 수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모험이지만 USDC는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하는 디지털 금고인 셈이죠. USDC, 서클사는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거물들과 파트너십이 강력합니다. 전통 은행 계좌에서 USDC로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죠. 기관들한테는 USDC는 암호화폐라기보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미국 달러로 인식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익숙한 달러 시스템의 확장판인 거죠. 기관들이 온체인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를 잡을 때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 USDC입니다. 에이브 같은 곳에서 USDC의 담보 비중이 높은 이유인 거죠. 이건 뒤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기관은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돈을 굴려야 하죠. USDC는 기관 자금이 온체인 금융으로 들어오는 가장 넓은 고속도로 입구 역할을 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56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니까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투기 자금 USDT보다 기관의 정착 자금 USDC 비중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은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고 우상향하는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건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모건 스탠리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2026년 1월 8일에 발표했습니다. 상반기에 이 트레이드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거래를 시작합니다. 하반기에는 자체 디지털 지갑을 출시합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이제는 자산 1조 원 넘는 부자들이 은행 창구에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이 암호화폐를 메인 상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JP모건도 기관 고객용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검토 중입니다. 비트와이즈의 맷 호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전속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건 이제 핵심 사업 우선순위다 라고요. 미국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도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일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2026년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거든요.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20% 단일 세율로 낮춥니다. 기존에는 최대 55%였어요. 55에서 20%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주식이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손실 1월 공제도 3년간 가능하고요. 일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세금이 너무 높아서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갔거든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은 규제를 정비했고 월스트리트는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일본은 세금을 낮췄습니다. 그럼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제 시장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제 자금이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볼게요. 2025년 디파이 총 예치 자산이 1,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예치 자산은 사람들이 디파이
AI 플랫폼에 맡겨둔 돈입니다. 이게 많다는 건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선두주자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USDC 비중이 높은 AV입니다. 340억 달러 예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디파이 대출 시장이 약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넥소는 흥미로운 상품을 내놨습니다. 제로금리 대출 상품인데요. 2025년에만 1억 4천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VIP 고객한테만 제공됐던 상품입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금리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코인을 팔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유용한 전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겉으로 보이는 변화들입니다. 규제, 기관, 세금, 자금 흐름. 이제 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 비율입니다. EWR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0.4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손들이 거래소에 코인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 데이터가 증가했던 시점들을 보면 매도 압력이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 비트가 94K를 넘겼을 때도 이 데이터가 상승하면서 89K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럼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ETF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석이 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일부 고래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기관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고래도 조금씩 생각이 다를 거니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12월에 고래와 중형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320만 개에서 290만 개로 줄었어요. 하지만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콜드 월렛으로 이동했습니다. 장기 보유가 목적이라는 거죠. 손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시장에 나오는 물량들을 기관들이 매수했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라 판단한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건 거시경제입니다. 아무리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도 경기가 나쁘면 영향을 받거든요. 12월 제조업 지수가 47.9를 기록했습니다. 50보다 작으면 경기 위축입니다. 10개월 연속 위축이에요. 이게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2017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ISM 지수는 50 아래에서 거의 60까지 상승했습니다. 경기 확장과 함께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ISM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면 비트코인도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에 다 그랬던 게 보이시죠? 4년 사이클이 아니라 경기 회복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재진입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명확해졌고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주요국이 세금을 낮추고 디파이 생태계가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래가 차익 실현 중이고 거시경제는 여전히 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89에서 93, 94K를 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폭보다는 조금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트가 94K에 있을 때 여기서 바로 매수를 받기보다는 89에서 90을 기다려보면 된다는 말씀을 텔레그램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경제 일정이라든지 주요 이슈, 온체인 데이터 등을 계속 브리핑하며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